강원FC 대 FC서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의 아이들과 그리고 FC서울 최영수 감독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땄어요, 작년에. 네, 요거는 대결의 제목만 제가 얘기하고 장 의원님께 먼저 넘기겠습니다. 네. 이 대결은 병수볼 대 윤스볼. 연습볼. 전 병수의 아이들 대 용수의 아이들로 할래요. 이 팀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의 패턴을 그대로 계승하는 두 팀이다. 맞아요. 근데 이제 변화가 더 있는 팀은 전술적으로는 FC 서울이지만, 네. 근데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담금질된 그런 운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에 보여줬듯이 김병수 감독이 많은 패스를 통해서 수준 높은 빌드업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공격 시, 수비 시, 네. 선수들의 어떤 롤도 조금씩 바꾸고 또 선수들의 어떤 빌드업 포지셔닝, 또 앞쪽에서는 선수들에게 상당히 좀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또 움직임, 그리고 또 수비로 전환될 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구조의 운영, 이런 전환 속에서 빌드업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에서 펩 가르디올라를 위시한 축구에서 많이 나오는 빌드업 체계죠. 네, 이런 체계를 운영하고 수비할 때는 또 수비 숫자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이제 운영이긴 한데, 근데 여전히 이제 지난 시즌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수비였거든요. 네. 빌드업 체계 시에 결국은 측면 풀백들까지도 공격 가담을 시키는 중앙과 또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역할에서 윙백이 됐던 또 풀백의 움직임이 됐던 공격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였기 때문에 공격 숫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볼 소유권을 잃었을 경우 상대에게 측면 배후를 노출하거나 바로 이제 수비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역습을 허용하면서 실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이제 김병수 감독 입장에선 공격은 외국인 선수들 필요 없다. 네. 나카자토 아시아 쿼터 한 명이면 왼쪽 윙백 풀백이면 한 명이면 되고 나머지는 감독의 축구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선수들. 거기에는 이제 뭐 영남대 출신 제자들도 있고요. 본인의 축구를 잘 이해하고 본인과 맞는 국내 토종 선수들을 다 이제 들여왔어요. 외국인 선수 없이도 본인 축구를 잘 만들어서 하나의 팀으로서 좋은 축구를 이제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입이 됐는데 일단 임채민, 신세계 이런 선수들의 영입은 결국은 이제 수비 쪽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보강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네. 기존의 김호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수비보다는 발렌티노스는 보냈지만 임채민 선수를 데려오면서 임채민 선수는 아무래도 김병수 감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니까 임채민 선수가 뒤에서부터의 어떤 수비 커버 또 앞쪽에서의 지연할 때 어떤 컨트롤 이런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입이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난 시즌보다는 이 이른바 병수볼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팀들이요. 강원FC에 대한 시스템, 전술적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시즌하고는 다를 겁니다. 네, 분석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강원FC의 김병수 감독 축구가 좋은 축구고 여전히 상당히 아주 아기자기하고 짜임새 있는 축구를 구사하는 건 맞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초반에 상대 분석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스타일이 말려 들어가서 좋은 내용을 보이고도 지난 시즌엔 그랬어요. 좋은 경기를 하고도 한 번 뒷공간 무너져서 실점해가지고 승점 3점을 잃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내 공격진들 김승대나 이번에도 새로 영입했지만 이런 선수들이 외국인 특급 뭐 용병들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무언가 5% 부족한 그런 마무리 크로스나 마무리 결정력이 나올 경우에 슈팅도 많고 경기도 많이 점유율도 높고 패스 횟수도 훨씬 높은데 골을 못 넣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소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좋은 축구를 하고도 결과를 못 내는 거기다 또 상대에게 약점을 공략당하는 그런 상황이 초반에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을 어떻게 결과들을 잘 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경기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약간 불안 요소는 내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 운영이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김병수 감독이 사실 그 조직적으로 올 시즌은 파격은 어떤 조직적으로 그냥 발전해 나갈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강원FC 유니폼도 그 가치, 그 철학을 담아서 굉장히 조직적인 발전적인 뭐 그라데이션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직적으로 잘하는 팀을 맞이하기에 최용수 감독이 그런 걸 또 잘하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최용수 감독은 역시 분석에 의한
상대에 대한 어떤 맞춤형 이런 거에 능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강원이 제 생각에는 그 장 의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김병수 감독의 축구 자체가 몇 가지 이제 약점들을 분명히 이제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승대, 조재환, 정석화, 고무열, 김경중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이제 외국인 뭐 아주 1급 선수 공격수들만큼의 골수를 합작을 해 줄 것이냐,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강원이 올 시즌 뭐 나가자토 선수 한 명 빼고는 다 뭐 국내 선수인데,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강원이 올 시즌 상당한 다크호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저는 역시나 있다고 보여져요. 작년만큼 기본적으로 잘할 그리고 것이다. 작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안정적일 수 있고, 그 데려온 선수들을 보면은 김병수 감독의 어떤 구상 같은 게 잘 녹아 있습니다. 예를 정말 들어 아이들이죠. 안양에서 윙백으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최광훈 선수를 데려왔어요. 이 최광훈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가자토 선수도 어떻게 보면 경쟁을 엄청난 경쟁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최광훈 선수가 물론 이제 왼쪽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오른쪽도 가능하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나가자토 선수, 최광훈 선수 경쟁 체제가 될 것 같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강지훈 선수가, 물론 강지훈 선수도 상무 그 서류 합격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당장 나가는 건 아니니까 신광훈 선수 있는데 또 강지훈 선수도 있어요. 여기에 중앙 미드필드는 정말 괜찮습니다. 한국영이 있고 이영재, 여기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이지만 김지현 선수가 또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 이현식 선수가 있고 또 김현욱 선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정도가 돌아간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중원의 퀄리티는 외국인이 없이도 상당히 김병수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아주 역동적으로 잘 해줄 수 있는 선수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생각이고, 공격진도 이제 누가 확실하게 다득점을 할 것이냐, 그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김승대, 조재환, 정석화, 고무열, 김경중 뭐 이 정도면, 사실 이 가운데서 정석화 선수가 상당히 뭐 K리그 팬들이 다 아시다시피 기량이 좋은 선수인데, 정석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전체 시즌을 봤을 때는 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못 됐거든요. 그런데 정석화 선수가 이제 돌아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수 영입한 거나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전체 팀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선수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더 추가되긴 했지만, 김병수 감독의 또 성향을 봤을 때는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담금질 할 수 있는 기간은 오히려 조금 더 긴 늘었죠. 면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지난 시즌은 그 외 전설적인 그 포항과의 대역전극 뭐 이런 이 경기부터 어떻게 보면 병수볼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더 떠오르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처음부터 병수볼 스타일로 잘 가지 않겠나. 거기에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수비 자원이라든가 공격 자원이라든가 또 미드필드의 어떤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이나믹한 경기를 운영할 때 상대 팀들도 사실은 좀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최용수 감독이 자, 요 스타일을 이제 어떻게 미리 예측해서 잘 극복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서울도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 서울이 물론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실리 축구와 분석 축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게다가 한찬이라든가 한승규 선수가 추가가 됐고, 또 아드리아노 선수가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도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루트에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서울도 제 생각에는 수비진에서 수원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서울도 약간의 수비 쪽에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그 페시치 선수가 확실하게 터져주지 않는다면 득점 쪽에도 서울 역시도 100% 신뢰가 가진 않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페시치 선수라든가 아드리아노 선수가 얼마나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주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약간 미드필드 쪽으로 내려가서 전체적인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도 병행하게 될 것이고, 박동진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보셨다시피 뭐 상대 수비진에 대한 왕성한 압박이라든가 전후 좌우를 가리지 않는 활동 반경 넓은 플레이로서 또 팀에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 박동진 선수는 나름의 또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골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선수들이 이제 페시치 선수와 아드리아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선수가 첫 경기부터 펑펑 터질 거냐? 그거는 저는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매치업은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에 워낙에 이 두 팀이 아주 팽팽하게 보냈었거든요.
게다가 뭐 사실 판정 시비 같은 것도 있어서 두 팀 간에는 알게 모르게 지금 또 상당한 경쟁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최용수 감독의 어떤 대비력, 준비력에도 저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은 병수볼에 조금 더 견고한 판을 첫 경기에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강원? 약간은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이 경기는 참 감독의 신경전도 볼만할 것 같고 팬들은 또 아드리아노가 돌아왔기 때문에 최용수 감독의 그 합이라는 게 보여준 게 있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도 기대를 하던데요. 아드리아노가 최근에 상당히 성실하게 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박주영 선수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살도 빠지고. 네. 그래서 올 시즌이 박주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다시 전성기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 페이치 선수는 여름에 지금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페이치 상황은 아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페이치도 잘 활용을 해서 공격 시너지를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 공백 기간이 앱서울에게 좋은 점은 지금 최용수 감독이 이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술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부터. 거기에 이제 핵심이 3백의 왼쪽 센터백인 김주성, 오른쪽 센터백인 황현수가 있죠. 중앙에 이제 김남춘이 있다면 이 세 명의 이제 3백 중에서 왼쪽, 오른쪽 김주성, 황현수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이 오버랩을 계속 해야 되니까 센터백 오버랩이잖아요.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특이한 전술이. 이 오버랩이 사실 공수에서의 어떤 타이밍, 오버랩 타이밍도 중요하고 체력적으로 어떠한 정도의 사이클로 본인이 90분을 소화해야 되는지의 노하우도 중요하고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공백 기간이 서울에게는 오히려 강원은 그냥 기존에 했던 조직력을 조금 더 담금질시키고 서울은 어찌 보면 새로운 전술입니다. 포지셔닝은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황현수, 김주성 이런 선수들이 사실 실전에서 자꾸 연습을 해봐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러한 체화된다 오버랩, 그러죠. 그렇죠. 오버랩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몸으로 이제 진짜 체화되는 그러한 이제 운영이 필요한데 이 공백 기간의 훈련이 제가 보면 새로운 전술을 다듬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아주 적응하기 좋은 시간이 됐다라고 봅니다. 서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는 이제 서울에게는 그러한 운영에 있어서 공격자를 순간적으로 늘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윙백인 고강민, 고요한 이런 유형과 함께 상당히 파괴력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세 명의 미드필더도 오스마르 중심으로 해서 주세종, 알리바이프 이런 선수들인데 수비 시에는 역삼각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셨다시피 공격 시에는 알리바이프는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이런 이제 변칙적인 운영. 중앙에서 미드필더들의 변칙적인 운영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또 전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용수 감독과 이 김병수 감독의 대결은 이번 개막 라운드에 사실 전술적으로는 가장 흥미로운 매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독이 본인 스타일로 아마 갈 겁니다. 연습했던 걸로 아마 갈 것 같은데 누가 더 좋은 전술에서 효과를 내고 결과를 내느냐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김병수 감독 얘기 약간만 추가하면 이범수 골키퍼를 또 데려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예 이광현 선수와 이제 또 좋은 경쟁이 되겠죠. 그리고 상주 상무에서 지난 시즌 아주 꽤 괜찮은 활약을 했던 수비수를 또 데려왔는데 김영빈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상주 상무 시절 돌이켜보면 김영빈 선수도 오버래핑 센터백이에요. 여기에 임채민 선수도 물론 수비가 기본인 선수긴 합니다만 영남대 예전 그 김병수 감독에게 배웠던 거를 돌이켜보면 임채민 선수도 사실 발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이범수 골키퍼도 제가 봤을 때는 발밑이 좋은 편에 속하는 골키퍼예요. 그래서 김병수 감독도 자신의 어떤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더 추가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수비진의 증강이 단지 수비력만을 위한 증강이라기보다는 그 병수볼을 좀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오범석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고 센터백도 보고 전천후로 오범석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또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역시 오범석 선수도 이제 연령이 높기 때문에 풀타임 풀 시즌 뛰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범석 선수의 출전 시간이 약간은 줄어들 것이다. 이걸 예상하면 발밑이 좋은 자원들이 좀 더 아래쪽에도 있어야겠다. 네. 제 생각에는 김병수 감독의 어떤 선수 보강은 그것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보여져요. 수비력만 단순히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강원도 어쨌든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멤버가 지난 시즌보다는
올 시즌이 한결 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이 스쿼드가 좋아졌잖아요. 근데 사실 선수들이 포지션이 같은 선수들이 많으면 경쟁 체제가 되면은 어떤 팀은 뭔가 더 조금 승부욕이 더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팀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기도 하는데 김병수 감독은 그걸 네.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에요. 그런데다가 최용수 감독도 그런 선수들의 심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감독 매치업을 좀 굉장히 재밌게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여기 같습니다. 여기 안 가고요. 안 저는 가요? 전북과 수원 경기 가요. 저는 갑니다. 아 그래요? 취재 신청했어요. 그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예. 자리들이 아마 이렇게 띄어서 아마 미리 맞아요. 배정을 시켜놔서 네. 신청을 해놨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이제 울산과 상주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두 분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울산은 우승 후보로 예측을 하죠. 네. 비온 존슨은 저희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끝나고도 이 선수에 대한 장점을 많이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최전방에 주니어가 있다면 이 선수 이제 윙포드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체격 조건,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또 윙포드로서의 역량, 또 최전방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공격수입니다. 아직 뭐 적응 단계가 있겠지만 상당히 좋은 선수고 이청용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네. 사실 김보경 선수가 나간 공백을 이청용 선수가 윙어 역할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병행을 하면서 김보경 선수 역할을 저는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청용 선수라면. 거기 이제 또 중앙 미드필더로 아주 볼 잘 차는 선수들 윤빛가람 데려왔죠. 네, 신진호도 있죠.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도 지배할 수 있는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홀딩 미드필더 없이도 이런 중앙 미드필더 체제로도 3-4-3 운영을 시킬 수 있는 체계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멤버가 좋다. 또 결정적으로 이제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가 필요할 때는 뭐 원두재 선수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때는 수비수로 기용도 했었지만 홀딩 미드필더로 또 기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모로 다른 선수들도 지금 멤버가요. 좋아요. 남아 이청용, 돌아요. 윤빛가람 또 조현우 선수 데려왔죠. 김승규가 그러니까요. 갔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정승현, 김기희 이러한 좋은 수비수들을 데려왔고 고명진도 있어요. 데려온 선수가. 지금 기존 선수들에다가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고 윙백 데이비슨 선수도 상당히 좋은 윙백입니다. 왼쪽 윙백. 그러니까 지금 멤버들의 퀄리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전북의 일부 불확실한 어떤 포지션별의 약점 스타일보다는 울산이 더 균형이 맞는 느낌 같아요. 심지어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 안 하신 선수들 백업에, 가운데 그렇죠. 젊은 선수만 딱 얘기하면 이동경, 박정인, 그러니까요. 정훈성, 네. 최준 이런 선수들이 또 뒤에 받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뭐 엄청나요. 거기에 또 나이 많은 베테랑들 김인성, 뭐 이근호, 지금 뭐 박주호, 김태환, 예. 그렇죠. 김태환, 정동호,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30대 초반의 베테랑들과 젊은 선수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딱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문제는 이제 김도훈 감독이 이거를 어떻게 잘 엮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땐 이건 지난 시즌 정도로 잘 꾸려 나가도 우승할 수 있다. 울산은 우승 멤버라고 좀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상주죠. 상주는 이제 동기부여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리그 일정이 축소되면서 올 시즌 끝나고 팬들 아시다시피 그쵸? 아시죠? 상주가 연고지 협약이 바뀌죠. 상무랑 종료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는 시민구단을 창단할 준비를 하고 어차피 그래서 창단하게 되면 2부 리그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 시즌에 이 팀은 자동 강등이 되는 상황이에요. 상주 상무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큼 동기부여를 심어주느냐. 물론 저희가 지난번 K리그 이제 프리뷰할 때도 야 상주는 올 시즌에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 많이 들어왔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좀 많이 네, 들어왔잖아요. 문선민, 뭐 오세훈, 권경원, 뭐 그 선수들의 박용우, 이명재. 박용우, 이명재, 또 기존 선수들도 있고요. 유승우, 진성욱, 송승민, 이찬동 뭐 멤버들이 좋은데 일단 이 경기만 보면은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그 교통사고 소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몇몇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이 지금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물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새로 들어온 신병들이 훈련할 시간은 좀 많이 생겨서 조직력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상대가 이제 울산이라는 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상주 상무가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K리그 1의 많은 팀들은 어차피 강등인 상주가 꼴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야만이 그래야 이제 나머지 한 팀도 승강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의 기회가 가능성이 생기니까. 있긴 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주는 최하위 절대 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작년에도 잘했었는데 김태형 감독을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올해도 좀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선수와 신병들의 어떤 조합을 보면 지난 시즌에 물론 이제 윤빛가람이라든가 아까 말한 김영빈이라든가 뭐 이규성이라든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올 시즌의 이 멤버는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도에 진성욱, 류승우, 한석종, 이찬동, 강상우 이런 선수들이 이제 8월이면 또 나가는 문제가 있고 또 나머지 11월에 나가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김민혁, 김진혁, 송승민, 배재우 이런 선수들이 또 11월에 나가고 이 두 차례의 이탈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전까지는 또 같이 뛸 거고 신병으로 기초군사훈련 받은 선수들을 시즌 초반부터 합류시키지 않는 게 이제 상주의 원래 이제 루틴인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길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선민, 권경원, 뭐 이명재 이런 선수들 처음부터도 막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용우 선수 뭐 그런데 이제 다만 요 경기에 한해서는 좀 전에 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요소가 작지는 않아 보여요. 뭐냐면 그 교통사고 때문에 바로 뛰기가 좀 어려운 선수들이 오세훈, 전세진, 김보섭, 이상기, 이동수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 가운데 오세훈, 전세진, 김보섭 선수가 22세 이하에 해당하는 선수들인데 이제 오세훈, 전세진, 김보섭 선수를 아예 엔트리에서 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엔트리 자체를 2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을 만약에 엔트리에 안 넣는다는 얘기는 선발 라인업에도 당연히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교체 멤버도 1명 줄게 돼요. 그것이 이제 22세 룰이거든요. 전체 포함시키는 선수 숫자에 따라서 엔트리가 정해지고 또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교체 멤버에도 이제 변화가 오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선수들을 아예 엔트리에서 빼게 되면 상주는 이 울산전에 있어서는 엔트리도 축소되고 교체도 한 장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요거는 아무리 남은 선수들이 상주가 지금 멤버가 괜찮다 손 치더라도 호화 멤버의 울산을 상대로는 이거는 전술적으로 적지 않은 핸디캡을 안게 돼요. 이 경기에 한해서는 상주가 충분한 다크호스의 역량을 발산하기는 약간 좀 어렵다. 상황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울산과 상주의 뭐 지난 시즌 뭐 근년의 경기들에서 울산이 또 자신감을 얻을 겁니다. 최근에 또 전적 자체가 또 울산이 워낙에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조합하면 이 경기는 저희가 오늘 3경기를 얘기했잖아요. 3경기 가운데서 울산이 좀 가장 승률이 좀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